그러면 장 교수 백제 발언에 어쩐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제일 득을 얻은 사람은 이낙연 후보인가?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 그래요? 이낙연 후보는 네. 아주 상당히 치명상 같은 걸 입었다고 봐요. 이걸로?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김태현의 정치쇼. 자, 오늘은 이제 여당, 야권, 여당 하나씩 얘기해 볼 건데 야권은 역시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요일 날 있었던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캠프 리셋이라고 했던데 그 얘기 좀 해봐야 될 건데 두 분 다 대선 캠프 해보셨잖아요. 네. 네, 해보고 장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캠프도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거요 어때요? 캠프 이번에 잘 꾸린 것 같아요? 장 교수 보시기에? 일요일 이전까지의 캠프보다는 100배, 네. 1000배 낫다. 훨씬 낫죠.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실수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냥 에이스들로 꾸렸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깨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보분들 뭐 신지호, 박민식, 이학재, 김경재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가 계시긴 한데 네. 이렇게 큰 선거를 주도적으로 해보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조정 조율이 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번보다 훨씬 낫다라고 보십니다. 네, 저도 이제 몇 가지 포인트로 보면은 네. 첫 번째는 동의하고요. 훨씬 나아졌다. 안정감이 확실히 생겼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물 좋고 정자 좋고 이런 거 다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본질적으로 볼 때 왜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이 입당을 안 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중도층 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신 분들 보면 이제 90%가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왜 안 들어가는데 그럴 바에야 이런 거를 알 거예요. 알면서도 이랬던 것은 지금 이제 뭐 불안정성하고 막 이런 게 워낙 높으니까 일단은 안정감이 첫 번째다라는 그 약간 중도층에 대한 확산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안정감을 찾고 그거는 그 뒤에 가면 된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 소장님 말씀에 뭐 에이스가 안 보인다 이런 건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내일 뭐 이번 주도 보지만은 결국 대선 3월이잖아요. 네. 보통 캠프들은 몇 번의 탈바꿈 확장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굳이 따지자면은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안 했을 거예요. 정치 참여 선언은 했지. 네. 뭐 그런 거. 네. 만약에 이제 뭐 단일화를 하든 경선을 하든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걸 할 때 한 번 더 또 후보가 돼서 네. 예를 들어서 야권의 단일 후보다라고 하면은 과감한 중도 확장 쪽으로 한 번 더 그런 거를 이제 몇 번을 거칠 거니까. 어마하게 많이 쌓이고요. 제가 왜 에이스일까라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솔직히 뭐 정치권의 최고 에이스는 윤태곤 실장 아닙니까? 윤태곤 실장이 없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이 제가 에이스들이 아닐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해명합니다. 본인도 없네. 아니 저는 이제 이미 못 가지 끝났죠. 뭐. 이번 생엔 못 가. 이번 일생은 못 가. 이번 대선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갈 생각도 없어요. 이번 대선은 아무데도 못 가. 우리 장 안 교수님이 간다니까. 영입하는 순간 과감한 확장 네. 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아. 거죠. 대탕평. 됐다 그러네.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탕평이야? 탕평은 잘못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 뽑는 게 탕평이죠. 가까워요. 오 대탕평이구나. 엑스파일에 네. 장 교수를 영입을 했다. 야, 내가 이거 자세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러면서 대탕평. 예. 저는 알겠습니다.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입장을 계속 견지합니다. 알겠어요. 저기 청취자분들이 그런 거 궁금해하세요. 저도 사실은 뭐 제가 뭐 캠프를 해본 적은 없으니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대선 캠프가 저기 후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러면 캠프에서 두 분 해보셨으니까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우문인가? 캠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네, 뭐 예를 들면은 어제같이 부산 행사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 조직에는 자 네. 부산 행사 가니까 거기 조직들 어떻게 동원해? 네. 메시지 팀에는 가서 네. 무슨 말 할지 얘기해. 네. 공보팀에는 네. 자 이 공보팀 우리가 무엇을 세일즈 해야 될지 네. 딱 정해. 기자들 네. 어떻게 관리할지 얘기해. 네. 이렇게 쭉 캠프에서는 그런 걸 조정해 주는 역할. 우왕좌왕하게. 네, 실수를 줄이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캠프에 일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점. 이거 생생한 거다 이거 진짜. 후보 설득하는 거예요. 후보 설득하는 거. 부산에 가셔야 됩니다. 네. 왜 가야 되는데 네. 그거 설득하느라고 진짜 며칠 고생해요. 장성철 영입해야 됩니다. 네. 왜? 내가 왜 그 옛날에 그 어떡하고 막 이러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잘하는 것보다 안 좋은 걸 덜하는 거. 어. 그리고 뭐 잘라내는 거. 예를 들어서 맞아요. 막 누가 이제 내가 누군데 네. 나 윤석열 꼭 만나야 되겠어. 정말 바쁘시고 제가 대신 전달해 제 대신 욕 먹고 네. 뭐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 같은 경우도 네. 어마어마하게 치고 들어와요. 네. 그럼 뭐 다른 뭐 측근들 의원들이 여기 꼭 와야 된다. 예를 들면 부산 가면은 네. 자갈치 시장만이 아니라 네. 또 다른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럴 때 그러면 많잖아. 일정상 안 돼. 네. 근데도 그냥 계속 로비하고 뭐하고 네. 와 가야 된다 그러고 네. 그러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어려워요. 그리고 조정. 이제 뭐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네. 예를 들어 코끼리잖아요. 네. 예를 들어 후보나 캠페인이 코끼리예요. 근데 아무리 캠프의 주요한 구성원이라고 해도 코끼리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사실 나는 코끼리 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라는 사람이 있고 뒷다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각자가 보는 관점인데 그걸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뭐 말하자면은 그런 부분은 꼭 선대위원장이 아닙니다. 뭐 본부장, 뭐 부본부장 이런 핵심 역할을 하는 분, 네, 코끼리를 다 볼 수 있는 분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앞서 그 뭐 에이스 뭐 그 얘기는 아마 윤태곤 실장 그러니까 에이스보다 큰 판을 치러본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그 얘기는 앞서 그 방금 전에 윤태곤 실장이 얘기했던 이 전반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인사가 부족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상황실 실장이 비어 있던데? 비어 있어요. 그거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그러면 큰 선거 경험이 있는 네, 전직 의원 네. 그분을 좀 영입하기 위한 그죠. 그걸 좀 남겨둔 거 그리고 아닌가? 이제 뭐 하나 비어있는 몇 위에 번이나 더 바뀔 영입한다는 거예요. 얘기구나.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선거 때는 김종인 네. 위원장께서 후보 옆에 있을 것이다. 네. 말하자면 뭐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거. 네.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캠프의 좌장 네. 예전에 2007년 경선 얘기하면은 MB계 이재호, 박해, 김무성 뭐 이런 식으로 캠프의 좌장들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조정 역할이에요. 예를 그것도 들면 조정 역할? 2012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후보 붙었을 때 네. 문재인 후보가 막 치고 올라가고 박근혜 대통령 좀 내려가는 시기가 네. 있었어요. 유신 발언 막 이런 것 때문에 어. 안철수 나오고 그래서 네. 그때 캠프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네. 정말 무왕장하고 뭐 해야 될지 몰랐어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게 뭐냐면 네. 정말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친박 좌장에서 쫓아냈던 파문됐지 장관하고 싶으세요 요거 가지고 김무성을 네. 총괄 선대 본부장 네. 이런 되게 식으로 영입을 했어요. 뭐 야전 침대를 가지고 왔다 내가. 네. 나는 오늘부터 집에 안 들어간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네. 딱 총괄 본부장 임명되고 첫 회를 딱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 서병수 사무총장 이하 딱 캠프의 네. 실무진들이 네. 20명이 딱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네.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제 장악력이 네. 그때 네. 김무성 본부장이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야 메시지 팀 니들 뭐 얘기를 해봐. 원하는 게 뭐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사무총장 다 지원해줘. 네. SNS 팀 뭐가 네. 부족해. 사람이 부족하고요. 뭐가 부족하고요. 그거 다 해줘. 네. 이런 식으로 각 네. 팀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일이 돌아가더라고요. 정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고 결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구나. 예전에 그러면 안철수 캠프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역할 2012년에 그때 계셨잖아. 그때 이제 뭐 이런 분 저런 분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그 전체 조정 역할 이런 거는 박선숙. 박선수 전 의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잠깐 요거 뭐죠? 이희선님 와 두 분 캠프 전문가시네요. 어서 모셔가야 할 듯요. 우리 아이가 잘못 듣고 캠핑 전문가시냐고. 캠핑 가고 싶습니다. 네. 저는 네. 이번 일생에는 못 가고요. 네. 어제 이제 일요일 날 네. 캠프가 저렇게 좀 체계화되고 나서 네.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부산 일정 했지 않습니까? 많이 달라졌잖아요. 행사 좀 잘 됐다고 하고요. 말 실수, 구설수 뭐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프가 어느 정도 캠프다운 역할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구나. 저기요. 앞서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김정은 위원장 저 방금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뭐 김종인 위원장 만날 거다라는 얘기하고 이준석 대표는 27일 날 김종인 위원장님이 만났다고 얘기는 하고 그러면 윤석열, 김종인, 이준율이 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총장 당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김종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좀 천천히 들어가자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그 세 사람의 저는 관계에서. 사실 그 지금 뭐 입당 여부가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컨대 지금 뭐 8월 중순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되게 조기 입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뭐냐? 지지율이 확 빠질 때. 확 빠질 때. 정말 어려우면 빨리 들어갈 거예요. 근데 괜찮고 지금 반등해가지고 괜찮아지면은 굳이 빨리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뭐 본질적 목표는 뭐냐? 대선 승리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바깥에서 지지율이 되게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압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 저 사람 잘 나가는데 계속 좀 자기가 더 하게 두지. 왜 니들이 자꾸 발목 잡고 그래? 그런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율 낮아지거나 뭔가 좀 애매할 때 확 나가는 것도 아닌데 잘 나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애매할 때 그 입당에 대한 이야기는 높아지는 거고 제가 김종인 위원장의 최근에 뭐 발언 같은 걸 보면은 하게 둬라. 안 들어가고 잘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안 들어가서 잘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근 중에 입당파와 독자파가 있었어요. 근데 일요일 날 기점으로 독자파가 이제 뒤로 물러났어요. 입당파인 의원들이 지금 뭐 캠프를 장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8월 중에는 입당할 것 같고 8월 20일 전에는 꼭 입당해야 돼요. 경선 시작하니까. 네, 경선이 이제 9월 초에 시작을 하는데 8월 20일은 어떤 경우냐면 각 캠프의 대리인들이 모여서 경선 룰 협상을 해요. 그때 참여 안 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룰이 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8월 20일 전에는 꼭 입당을 해야 된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당에 이제 실무를 오래 하신 장성재 소장이 볼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지율 높으면은 그 뭐 경선 룰 뭐 약간 어떻게 하고 말고 그거 뭔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거기에 그러면은 원 오브 댐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수싸움하고 뭐 여기에 1% 올리자 2% 올리자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미 윤석열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듣고 보니까 옳은 말씀인 건 아, 요것도 제2의 소고기 한번 해야 되나? 아, 그거 생각 좀 해보고 다음 주 하겠습니다. 8월 20일. 아니 저는 입당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입당을 한다는 말은 조기 입당을 한다는 말은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뜻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 제2의 소고기 대전 제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여당 얘기해 볼 건데 뭐 여당이야 워낙 유력 후보들이라 당이 있는 분들이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뭐 윤석열 전 총장처럼 뭐 캠프를 어떻게 짜니 마니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지금 오늘 TV 토론 있잖아요. 네. 아침에 뭐 공정 경쟁 협약식 근데 뭐 난리도 아닙니다. 바지는 가고 백자가 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근데 오늘 공정경쟁 협약식 하고 양쪽에서 톤 다운 좀 시킨다고 해서 오늘 TV 토론인데 그냥 지나갈까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저는 3위권 이하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 2위는 약간 주춤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저 백제가 싸우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3위권 이하 후보들이 볼 때 머리가 복잡한 게 내가 1위라고 해가지고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더니 이거 다 이낙연 좋은 일 시켰네 결국. 약간 그런 계산들. 그렇다면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2등을 좀 끌어내려 다자구도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전략을 할 수도 있고. 아니 뭐 아니면 돈데 어쨌든 1등을 때려야지 내가 올라가는 거지.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전략입니다. 판단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장 교수 백제 발언에 어쩐지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제일 득을 얻은 사람은 이낙연 후보인가?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 그래요? 이낙연 후보는 아주 상당히 치명상 같은 걸 입었다고 봐요. 이걸로?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중도 확장성이 없어.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적어라고 여태까지 호남당 영남 후보라는 그런 프레임을 이재명 지사가 딱 들고 나오면서 이낙연 대표를 공격했잖아요. 되게 아픈 부분을 건드렸다라는 것과 적통 논쟁과 관련해서 당신은 노무현을 되게 욕한 사람이야. 2006년 2월 20일 날 민주당에 이낙연 대표가 당시 원내대표였어요. 그때 원내대표 연설을 하면서 참여정부 노무현 정권은 낙제점이다. 이것은 사회 분열, 양극화를 키운 아주 무능력한 정권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알려주면은 왜 이낙연 대표를 친문이 왜 미냐. 친문의 뿌리는 친노인데 친노를 반대했던 사람은 이낙연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대략 한 열흘간의 싸움에선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마이너스 효과를 근데 얻었다. 나 하나 궁금한 거. 그 백제 발언 나오는 중앙일보 인터뷰랑 그게 처음에 보도를 잘 몰랐잖아요. 그런 게 있었는지. 근데 이낙연 대표 측에서 발끈하고 백제 이거 호남을 폄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 교수가 얘기했던 그런 계산을 이낙연 캠프 측은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오판을 했다고 보세요? 다른 걸 저는 노리고? 오판이라고 보는 게 지역 감정, 지역주의를 끌어온 나쁜 이재명 캠프라고 네. 낙인을 찍으려고 했는데 네. 그게 역공을 당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의 캠프의 역량이 네. 상당히 좀 뛰어나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세요? 이 얘기?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통성 지금 이제 이재명 이낙연의 싸움을 제일 이제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자 정통성, 친문, 호남 대 본선 경쟁력이에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보면 그게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참 백제 이야기에 나온 것은 저는 물론 말을 이제 쭉 보면은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이재명 지사가. 근데 이제 꼭 대선 후보가 뭐 백제가 5,00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이재명 지사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거는 과거로 치면은 민병두, 우상호 이런 약간 전략가형 중진 의원들이 앉아가지고 후보 대신에 딱 던져주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이거 후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어쨌든 그 프레임을 던지는 순간에 본선 경쟁력 쪽에 이게 올라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 호남이 강력하게 미는 뭐 영남 후보 그런 걸 이제 떠올리게 되는 면이 잘못 물었다라는 거구나. 할 말씀만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더위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내고 있고 민주당의 대권 후보분들이 이러한 적통 논쟁, 뭐 백제, 과거, 피검사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책 논쟁만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 좀 생각을 하면서 대권 후보다운 얘기를 하시라.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근데 쉽게 왜 끝내려고 그러지? 현실적인 말씀드리자면요. 자 코로나도 있고 폭염도 있고 올림픽도 있고 해가지고 이 정치적 메시지들이 일반 대중들에 대한 침투력이 지금 낮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이 좁죠. 핵심 지지층 당원들 위주로 이제 판이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약간 험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모르신 없다.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봉합이 안 되면 민주당이 이 경선 이후에도 후중에 나올 수 있나? 대선 끝나고도? 나올 수 있겠죠. 그거에 좀 바로미터가 서로 직접적인 고소고발건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은 그걸로 보는구나. 아직은 뭐 시민단체에서 한 군데서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요. 이제 감정 싸움이 더 나면 이제 고소고발이 직접 나오겠죠. 거기까지 안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 선을 넘는 거예요. 예전에 친이 친박은 그랬어요? 계속 그랬죠. 고소고발 많이 2017년에. 대통령 지지율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 못합니다만은 좀 안 좋아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방 경직성이 높지 않습니까? 받쳐준 게 그리고 있죠. 이제 그 당에 말하자면 제일 뭐 오너이자 장악력도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고소고발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저 그 여의도 타짜 오늘 보니까 진짜 시그니처 맞아. 시그니처 맞아.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2의 소고기 대전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로 할 수 있을지. 자 이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장성철 교수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